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172번째 시간 앤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에 대한 실제 사례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명도에 관한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들어보시고 각자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명도와 배당의 실전 사례를 같이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사례를 보실까요? 2003년도 말에 안양 평촌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사례입니다. 이것을 낙찰받고 어떻게 명도했는지를 말씀드리죠. 평촌 샘말 아파트 8층, 그 당시 33평형입니다. 감정가가 2억 4,500이고 한 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600인데요. 보시다시피 아파트에 3명의 임차인이 신고되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특별한 내용은 없죠. 많은 가압류가 있지만 선순위 저당권 이후에는 모두 지워지니까 등기부는 깨끗해집니다. 문제는 이 세 사람의 임차인 중에 한 사람이 대항력이 있죠. 99년에 전입하고 확정일자 없이 배당 요구만 했습니다. 진정한 임차인이면 소액 1,600이 배당이 되고 2,400을 인수를 해야 되죠.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2,400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조그만 아파트에 세 사람의 임차인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죠. 더군다나 2003년도 연초 2002년도 연말에 1,500, 1,600에 전입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경매에서 소액 배당을 받겠다는 의도입니다. 소액 배당을 받겠다는 위장 임차인일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위에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역시 위장의 냄새가 납니다. 왜냐하면 99년에 전입을 했고요. 99년부터 현재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2003년까지 4년간인데 4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확정일자가 없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사람의 임차인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죠. 거의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가족일 가능성이 많은데 어쨌든 인수에 문제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등기부상의 권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하나은행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임차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 이런 대답을 하죠. 제가 직접 전화하니까 역시 그러한 개인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 늘 듣던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아래쪽에 가등기권자가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채로 보입니다만 역시 내용을 모르겠다, 정말 모르는 듯 했습니다. 자기들은 받을 돈이 한 1,000여만 원 남아있는데 임차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조사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권리자, 그 외에 기술신보나 이런 데는 제가 아예 연락을 안 해봤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는 현장에 있죠. 관리실을 찾아갔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주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아파트 입구의 경비원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임대차가 없다, 임차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대답이죠. 관리실이나 경비실에서는 주인이 살고 있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봤어도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씨는 주인의 가족일 가능성이 큰데 어쨌든 확실하게 가족이라는 게 입증이 돼야 정상적인 금액의 낙찰을 받을 수 있겠죠. 만약에 인수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인수의 여지 때문에 정상적인 금액을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좀 비공식적으로 제가 그 당시에 법무사에 근무할 때니까 조금 변칙적이지만 이 시가 소유자와 어떤 관계인가를 좀 알아봤습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소유자의 처입니다. 부인이죠. 부인인데 전처라고 합니다. 이혼을 했다고 그러네요. 채무자와 전처가 이혼을 했다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임차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만 경매 사건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데 전처가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보통은 대출이 나갈 때 이미 그러한 내용을 은행에서는 판단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 소유자의 가족이 아닌 같은 세대원이 아닌 누군가가 있다면 은행에서는 당연히 체크를 하죠. 지금 여기서 하나은행이 2002년도에 약 2억 정도의 건저당을 설정했다면 대략 한 1억 7천 정도의 대출이 나간 건데 그때로서는 정상적인 금액이 다 대출이 나간 거죠. 임차인이 없다는 전제하에. 자, 그래서 이 시가 전처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전처인 경우는 대항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는데 입찰은 얼마에 해야 될 건가? 저로서는 또 그게 중요하죠. 나는 얼마에 해야 될 건가? 경쟁자는 얼마에 할까? 이런 내용을 판단을 또 해야 합니다. 제 계산에는 그 당시 시세를 2억 4천으로 봤습니다. 2억 5천으로 봤습니다. 감정은 2억 4,500인데요. 저는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등기 비용도 여기서는 제 개인적인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보죠. 그 당시 등기 비용은 지금보다 훨씬 높았죠. 6% 정도. 그리고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거의 등기 비용이 한 8% 정도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8%면 한 1,800 정도, 그리고 내보내는데 대략 한 200 정도, 한 300 정도, 이 정도. 그리고 투자로 수익을 예상을 해야 되니까 수익금은 한 5% 정도, 2억 5천에 한 5% 정도, 대략 한 1,200. 소박하죠? 대략 한 3,300만 원이 빠진 금액이니까 2억 1,700이 되나요?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투자자로의 맥시멈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이상 써서는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봤죠. 대략 2억 1천 정도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만약에 경쟁자가 온다 하더라도 저와 비슷합니다. 투자자는 비슷한 입장일 테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저보다 더 쓸 수가 있죠. 실수요자는 투자자를 항상 이깁니다. 실수요자는 예를 들어서 등기 비용이 일반 부동산에 가서 아파트를 매입하나 경매로 매입하나 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경쟁자는 실수요자에게는 지기 마련인데 제 생각에는 실수요자는 인수를 생각하고 들어오지 않을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이니까 1,600배당되고 2,400이 인수가 있으니까 적어도 2억은 못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2억 정도, 투자하는 사람은 인수가 없으니까 한 2억 1천 정도. 그래서 제가 입찰한 금액이 2억 1,200이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오진 않았네요. 2억 1,200에 입찰을 했었고 그 밑에는 2억 400이 들어왔고 2억 200에 들어왔습니다. 대략 한 800만 원 차이로 1등이 되었죠. 낙찰이 되었으니까 이제 내보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낙찰자는 입찰하기 전에 임차인이나 위장에 대한 판단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만 낙찰자가 됐을 때는 이제 확실히 문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때는 은행에서도 가족이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자, 내보내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4년도, 2003년도면 그래도 누군가를 내보낸다는 게 아직도 좀 어려운 때였었는데 세 사람을 내보낸다는 게
만만치가 않죠. 자, 나머지 두 사람은 가짜의 냄새가 보이고 실제 가짜가 아니래도 소액의 배당이 나온다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런데 위에 있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내본다는 것은 일단 그것이 대항력이 없다라는 걸 또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은행에서 배당 배제를 받을 수가 있죠. 은행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1600씩 거의 얼마가 되나요? 4800이 되죠. 4800만 원을 먼저 배당 받아가는데 이러한 임차인이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라고 거의 배당 배제를 하게 되죠. 배당 배제를 해서 전혀 배당이 없으면 내보낼 때 낙찰자 입장에서는 좀 더 어려워집니다. 배당이 있다면 이사비를 안 줘도 되고, 배당이 없다면 이사비나 관리비를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자, 이 시를 만났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주장하지 않네요. 제가 미리 얘기를 했죠. 남편 문제로 힘들었겠다. 그렇지만 내가 집을 낙찰을 받았으니까 나는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결국 이사비를 5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제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한 300만 원. 관리비가 밀려있다면 그것을 포함해서 300만 원 정도 했는데 조금 무리한 정도를 요구하네요. 제가 이것을 투자해서 남는 이익이라는 것은 겨우 한 1000에서 1500 되는데 500이라는 돈을 요구합니다. 수익이 많다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 빨리 해결하려면 원래 예상했던 300보다는 조금 더 보태서 500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계획한 것보다는 더 많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300 이상 줄 수 없다 그러고 바로 인도명령을 신청했죠. 인도명령이 점유자에게는 아주 큰 압박의 수단이 되죠. 그리고 내용 증명도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낙찰을 받아보시면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조그만 빌라나 다가구 주택에 손해를 보고 나가는 임차인들은 많이 버티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형 이상의 아파트에서 채무자들은 웬간해서는 버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은 이미 망했지만 그래도 여태 살아오는 동안에 자존심이란 건 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자기의 마지막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절대 집행을 안 당하려고 하죠. 저는 그런 내용을 아니까 집행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300만 원 받으셔야 되고 300만 원도 내가 최대한 드리는 거다. 거기서 관리비 한 100만 원 밀려 있으니까 200 받으시고 나가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행할 수밖에 없다. 집행 비용 100만 원도 안 든다. 나로서는 100만 원 내고 집행하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다. 그런데 그런 비용을 법원에 낼 필요가 있느냐. 내가 거기서 더 보태서 드릴 테니까 이사 가시라. 그게 제가 하는 얘기였죠. 근데 500 주기 전에는 못 나간다 그러네요. 결국 인도명령에 의한 집행을 신청했는데 비용이 95만 원 달랍니다. 집행 비용이. 그리고 집행관들이 집행하기 한 보름 전에 집행 예고를 하러 갔습니다. 예고하러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서 현관에다가 예고장을 붙여놓고 왔는데 이게 아주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예고장 붙이고 난 다음에 소리 소문 없이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저는 200이든 300이든 줄 용의가 있었는데 예고장 보고는 이사를 가버렸네요. 아파트 관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사를 갔다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보니까 현장에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니까 TV하고 냉장고만 두고 짐을 싹 빼고 이사를 간 상태였습니다. TV, 냉장고는 제가 버려도 되겠는데 그래도 마지막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죠. 아니 왜 갑자기 이사를 가시냐. 관리비도 안 내시고. 묵묵부답입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TV하고 냉장고는 어떡하라고 그러냐. 빨리 갖고 가시라. 내일 모레
법원에서 집행하러 나오시는데 그 전에 갖고 가셔야겠다. 그러니까 역시 대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하라는 내가 치워도 되겠냐? 저보고 치워달라 그러네요. 그래서 냉장고 TV를 버리고 끝난 거죠. 집행비 예납한 돈은 집행하지 않았으니까 돌려받았고요. 관리비 정도 100만 원만 제가 부담했죠.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적은 비용으로 집행이 끝났습니다. 집행한 것도 아니죠. 명도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집을 낙찰받은 때가 2003년, 잔금 낸 때가 2003년 10월입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 29일 날 그 당시 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른다. 그래서 그 당시 부동산 대책, 지금은 어떤 내용인지 다 잊었습니다만 하여튼 그때 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부터는 이 가격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듬해 봄에 2억 4천에 팔았죠. 보시죠. 2억 1,200에 낙찰받고 등기하고 대출받고 이자 부담하고 2억 4천에 처분했으니까 얼마 남았겠습니까? 계산해 보니까 1,000만 원 안 남았습니다. 겨우 기백만 원 남았죠. 시기적으로 운이 없어서 그랬긴 합니다만 어쨌든 잘 낙찰받고 예상했던 수익은 나오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처분한 것이 2004년도 봄이었는데 2005년도 봄에 이제 가격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2005년도에 3억 5천 정도까지 올랐고 2006년도에 급등했죠. 평촌. 강남이 오르고 강남 다음에 분당이 오르고 분당이 오르니까 평촌 그리고 일산이 올랐죠. 2006년도에 5억까지 올랐습니다. 2억 4천에 처분했는데 2년 후에 배가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경매로 투자하는 사람이니까 그 시점에서 저렴하게 사야만 수익이 나온다. 옛날에는 늘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이것도 2억 5천에 팔려면 2억 1천 이상의 낙찰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저한테 2억 4천에 산 사람은 대략 1년 후에 1억 이상의 수익 2년까지 갖고 있었다면 2억 정도의 수익이 났었죠. 물론 다른 쪽에 투자해도 비슷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투자는 저렴하게 사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가격이 변할까 이게 더 중요하다고 느낀 사건이었죠. 물론 그전에도 그런 사건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강의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저렴하게 사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렴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오를 거를 사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것을 좀 가져가는 그 정도의 앞을 좀 내다보는 아니면 고집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겠다. 자기 나름의 가격의 흐름이나 판단이 있어야 큰 부자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제가 급하게 팔아서 아쉬운 게 아니고 그 이후에 가격이 워낙 급등해서 2006년도에 5억까지 오르고 지금은 또 그때 이후 2006년 이후의 가격이 아직도 그대로 유지된 채 지금은 5억까지 않고 한 4억 5천, 4억 7, 8천 합니다만 어쨌든 언제 매입하고 언제 처분할 건가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을 말씀드리죠. 안산시 상록구에 주택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보시죠. 2억 1,900짜리가 1억 1,900 정도에 낙찰이 됐네요.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토지 건물은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가구라는 정도. 6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이네요.
근데 여기는 많은 임차인이 보입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 살 수 있는 집의 호수보다 더 많은 임차인이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채무자의 가족이거나 또는 임차인의 가족인 경우도 많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미상 이러한 것들은 다른 그 임차인의 가족일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람들 중에 전입일자가 빠르다면 그 사람들이 진정한 임차인일 때는 큰 문제가 되죠. 근데 전입일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다면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미상인 사람도 어떤 권리가 있는지 누구의 가족인지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 등기부는 단순하네요. 97년도 가압류니까 97년도 가압류보다 앞선 사람은 대항력이 있죠. 보면 몇몇 집이 아니겠네. 거의 대부분이 대항력이 있네요. 자, 과연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들에게 배당이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해 보시죠. 여기는 안산이고 일단 소액에 해당되니까 97년 가압류면 이것을 소액의 기준으로 보지 않죠. 그래서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3천만 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200의 소액이 나가죠. 그래서 전부 1200이 나갑니다. 그리고 확정일도 전부 빠르죠. 확정일도 가압류보다 여기는 좀 늦네요. 그래서 여기 두 가구는 확정일도 빠르니까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는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전액 인수네요. 소액에 해당합니다만 배당 요구를 안 했으니까 인수. 그리고 위에 있는 김종인 씨는 전입은 빠른데 확정일이 늦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가압류하고 안분하게 되죠. 안분해서 일부 배당받고 못 받는 것은 인수가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금액이 워낙 커서 임차인에게 안분될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죠. 소액 전액 배당받을 테고 나머지 배당을 받을 테고 소액 받고 나머지 배당을 받죠. 여기는 소액 받고 나머지는 인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인수라면 300만 원 인수죠. 여기는 800만 원 인수. 그래서 전체적으로 1100만 원 인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임차인의 명도는 어떻게 되는가? 전액 배당을 받거나 인수인 경우는 내가 돈을 주고 나가라 그러면 되니까 인수인 경우는 명도가 아주 쉽죠. 그래서 이 사건은 명도는 아주 쉬운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보면 김동희 씨가 전세금 200만 원을 인상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는 1700이 다 배당이 안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상한 것이 언젠가 가압류 이후라면 1500만 배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은 낙찰자인 여러분이 인수하는 금액은 아니죠. 다음 사건을 볼게요. 다음 사건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낙찰을 받고 애를 먹었던, 명도하는데 애를 먹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억에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건 번호를 보시면 2001년 사건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죠. 국법 사건입니다. 지금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신법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2002년 7월 1일 이전에 경매가 시작된 이것은 2001년이죠. 그러니까 국법 사건이고 국법 사건은 지금과는 좀 다른 규정을 적용받죠.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수원시 세류동의 주택입니다. 아래쪽에 집이 또 있는데 건물은 여러 동입니다만 대지는 68평입니다. 아래쪽도 볼까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1억 정도에 감정됐는데 대지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9천만 원.
그러니까 건물은 값어치가 없다는 거죠.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처음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건물은 빨리 철거해버리고 싶은 거의 폐가나 가까운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일부 멸시된 건물도 있고요. 다시 임차인을 좀 보겠습니다. 1억의 감정이 되고 한 번 유찰되어서 8천만 원까지 떨어진 거를 경쟁자가 없다라고 보고 8,100의 단독으로 낙찰받은 사건입니다. 그때 제 생각에는 지금 여기가 수원시 세류동이니까 그 당시 세류역이 전철역이 장래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류역이 개통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004년 정도 되는데 한 2년 전이죠. 여기 개통되기 2년 전. 이미 건설을 하고 있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렴하니까 미리 사두면 나중에 가격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나중에 명도하면서 애를 먹은 건데요. 세 사람의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씨는 600만 원인데 소액으로 전액 배당받죠. 최 씨 1200인데 역시 전액 배당받습니다. 아래쪽에 최 씨도 500만 원 전액 배당받습니다. 여기 잘 나타나지 않는데 김 씨가 한 사람 있습니다. 무상거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사람이 네 가구가 거주하는 거죠. 등기부상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신 씨입니다. 여기 집주인이나 이 네 사람이 전부 저하고 관련해서 명도 문제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사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 최 씨가 총각인데 이 집의 전전 소유자의 아들입니다. 여기 1200을 법원에 신고는 돼 있는데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법에서는 낙찰받고 낙찰허가 날 때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최 씨를 어렵게 찾았습니다. 제가 누나를 통해서 이 최 씨를 찾아서 낙허가가 나기 전에 배당 요구를 하게 만들었죠. 계약서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의 뭐 제가 작성해 주다시피 했는데 어쨌든 계약서에 도장 찍고 법원에 제출해라. 그래서 1200만 원을 배당받게 만들어줬죠. 위에 있는 이 씨는 전액 배당이고 아래에 있는 최 씨도 다 배당인데 문제는 위에 두 사람은 배당받고 이사를 쉽게 갔습니다만 아래에 있는 최 씨하고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 두 김 씨가 문제예요. 최 씨는 전 소유자의 부인인데 집만 있고 이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최 씨를 만나러 오래오래 찾아다니다 결국은 무단으로 집안에까지 들어가서 겨우 이 사람하고 관계가 있는 주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일산을 갔습니다. 찾으러. 일산을 가니까 여기가 이 최 씨의 친정집이네요. 친정에는 오지 않는다. 연락해서 연락을 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이 최 씨는 수원에 거주한다 그러네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수원이고 이 물건이 수원입니다. 자, 어렵게 최 씨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자기는 명도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다. 남편을 만나야 된다. 남편이 어디 계시냐? 국가에서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을 만나러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곳으로 두 번이나 찾아갔습니다. 여러 가지 행동에 자유롭지 못한 사람을 두 번 만나서 어렵게 설득시키고 이사비를 200만 원을 줬습니다. 배당을 받는데도 왜 이사비를 줬느냐? 그때는 모든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인도명령이 아니고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때입니다. 국법 사건은
인도 명령이 아니고 명도 소송을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보호하는 사람이 자유로운 몸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삽이 200을 별도로 주고 내보냈습니다. 자, 세 사람은 모두 해결됐는데 나머지 한 사람이 문제네요. 여태 무상으로 공짜로 살았는데 또 나갈 때 돈을 달라 그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나갈 때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명도하기로 했었는데 이사도 가기 전에 돈을 달라고 빚쟁이처럼 독촉을 하네요. 저한테 돈을 줘야만 이사를 가겠다고.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100만 원을 줬는데 이사 가는 장소와 이사한다는 이삿짐 센터하고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짐을 갖고 가기로 했는데 여기서 아주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렵게 어쨌든 다 해결했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실제 임차인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사비를 100만 원 주고 이사를 갔는데 일부 물건을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못 쓰는 화장품인데 이 소유자의 것이라고 그러네요. 원래 이걸 다 갖고 가기로 했으니까 제가 제 차에 싣고라도 이사간 집에 갖다 줬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결국 이 집을 부수기 위해서 이 화장품을 제가 따로 보관을 했었죠. 그런데 이 화장품이 상한 화장품이었습니다. 냄새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이것을 2002년도 연초에 낙찰을 받고 여름까지 화장품을 갖고 있었는데 도저히 냄새가 나서 못 견딥니다. 그래서 결국 버렸죠. 한 6, 7개월 가지고 있다 버렸습니다. 돈을 줘서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연말에 이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와서 처음 하는 얘기가 내 화장품 어떻게 했냐. 못 써서 버렸다. 그거 화장품 회사에 반품하려고 보관해 놓은 건데 버리면 어떡하냐. 자, 여기 보시면 건저당권자의 나들이 화장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회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2천만 원어치라고 말하고 제게 보상을 요구합니다. 많이 시달렸죠. 사오기도 하고 소주도 많이 마셨는데 결국은 300만 원을 줬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로 괴롭히겠다. 형사적인 문제가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기에 앞서 괴롭히는 것 자체가 싫죠. 많은 시간을 뺏기고. 그래서 300만 원을 줬습니다. 여러분도 명도를 하실 때, 이사비를 주실 때 깔끔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잘못이죠. 100만 원 이사비를 줄 때 가지고 가게 만들어야 됐고 만약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제가 갖다 줬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밀쳐버리셔야 되는데 이걸 제가 안고 있다가 고생만 하고 결국은 300만 원을 공갈에 의해서 또 낀 셈이 되죠. 여러분은 명도를 하실 때 깔끔하게 처리를 하셔야겠습니다. 명도를 깔끔하게 정리 못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약점을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약속한 것은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확인을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명도는 첫 대면에서 기선을 제압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얘기를 물론 충분히 들으셔야 되겠지만 낙찰자의 목적을 분명히 전달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